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퓨어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 연료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물이나 거기에 딸려 있는 발전기들은 이 석유나 또 LNG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에너지를 태워서 연소를 시켜서 이 어떤 기계에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2단계 이 변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이 연료 전지는 이 전지 안에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곧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에너지가 거기서 많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운동 에너지의 그 운동 결과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연료 전지와 같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보다 굉장히 낮게 되죠. 그래서 이 연료 전지는 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온형 연료 전지와 고온형 연료 전지를 해서 이 작동,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온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 작동 온도가 50도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온 에너지는 550도 이상에서 이 고온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해내죠. 그러다 보니 이 고온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 이럴 때 사용되고, 이 저온형 연료전지는 우리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빌딩 이런 데서 사용되는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 발전소라는 것, 발전기라는 것은 개념은 같지만, 이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그 내부에서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내는 것이고, 기존의 발전기는 이런 그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2단계 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낮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발전기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굉장히 그 전기 효율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그 발전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잽 의무화 세부 로드맵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즉 에너지를 최소한을 사용해서 그 완전 에너지 자립형 그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2020년부터 꾸준히 이러한 시도가 있어 왔고, 올해 2024년에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서 이런 잽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건물들이 30세대 이하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대도시에는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너지 자립형이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원전을 돌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탈원전 그 정책 백지화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에너지 제로 형태의 이런 이제 탄소 제로 이런 그 글로벌 협약에 따른 이런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돈이 없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적으로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정부 역할 외에는 복지나 이런 그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에스퓨어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에스퓨어셀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나 수소 연료 전지를 특히나 잘 만들고 있고, 그 연료 전지 중에 PMFC라는 것과 SOFC라는 연료 전지를 주로 만듭니다. 이 PMC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 저온에서 그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연료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온형 연료전지의 SOFC 고체 산화물 이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대규모 발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료전지를. 그래서 에스퓨어셀이 만들고 있는 연료전지는
모빌리티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발전용으로 사용돼요. 특히 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향후 미래 먹거리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규모 발전소를, 그러니까 대형 빌딩이죠. 한 20, 30층 빌딩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각종 제도나 이런 것도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한국전력에서 각 지역에 있는 발전소, 수력발전소도 원자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송전탑을 이용해서 각 도시에 또 뿌려주는, 이런 중앙에서 한꺼번에 보내주는 전력 형태였다면, 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은 개별 건물, 개별 수용가, 개별 사용자가 직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그러니까 송전 같은 시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SPOCL에서 만들어낸 연료전지는 모빌리티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일반 자동차에 사용된다면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거고, 잠수함이나 이런 드론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용으로 이 수소연료전지가 그러니까 수소연료 연료전지가 사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SPOCL은 이 건물용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빌리티용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OCL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적으로 SPOCL을 제외한 나머지 뭐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POCL의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89%, 거의 90% 가까이를 이 건물용 연료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 82억에 비해서 106억으로 분명히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2억 원에서 8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죠. 이는 이 SPOCL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규모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수익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에너지가 최대 주주이고 특수관계는 포함해서 38%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SPOCL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현대차가 이 수소연지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이 수소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의 정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현대자동차도 앞으로의 이 수소에너지 시장을, 수소경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정부의 지원 없이 대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가 업계 1위까지 올라섰던, 2022년에는 업계 1위까지 올라섰지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023년에 업계 지금 뭐 2등, 3등까지 이제 물러났고요. 이제 쪼그라든 것이죠. 결국은 2024년 올해 1분기에는 이 차이나 커머셜의 다음으로 이제 도요타가 그 시장을 치고 들어왔고, 현대자동차는 3위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현대차로서는 이 시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에서 액트 엑스포 2024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게 물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의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확장해 가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이라는, 또 미국과 캐나다라는 거대한 선진화된 도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고, 또 미국도 이런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수소연료 시장,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를, 미국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우리 국내에서 그 윤석열 정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 북미의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북미 지역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해 가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의 큰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대로 있다가는 시장 주도권을 놓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수소연료 전지차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수소연료 전지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전지, 이 수소전지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S퓨어셀에게도 분명 수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퓨어셀이 2022년 이후로 계속 2023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이거는 이 수소 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투자에 대한 계획만 내놨지 선뜻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현대차가 먼저 어떻게 보면 깃발 들고 앞장서겠다고 다시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지난 2년여간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일순간에 메꾸면서 이제 다 주가를 급반등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부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이상 대기업의 돈이 들어오고 이 수소 경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S퓨어스에게는 말 그대로 이 기회의 시장이 점점 이제 기회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보면 수소 경제도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미래 에너지원이 아니라 오늘날의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퓨어셀뿐만 아니라 다른 이 연료전지 시장 전반에 걸친 뭐 범한 퓨어셀이나 두산 퓨어셀도 더 규모가 큰 회사로서 이 시장 자체의 자연 성장과 이들 기업의 투자에 의한 그 성장 노력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 시장 전체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